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미리 가늠해볼 기회였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용산의 패배, 즉 대통령실의 패배란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주면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다시 후보로 세우는 공천을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패배였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악재 중 하나로 꼽혔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는데 김 전 후보자는 선당 후사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대표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내놓은 입장으로는 이것도 몹시 이례적이긴 합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지 29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포인트 차이로 크게 패하면서 임명 기류가 급속히 바뀐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퇴장 논란 등도 두 자릿수 참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이겠죠.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기로 했고 곧바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궐선거가 참패로 결론나자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명 강행은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역행하는 것으로 총선까지 고려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현재로선 후임 임명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 장관을 뽑는 대신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총 5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어떻게 패한 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포인트 넘는 큰 격차로 졌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게 거의 1년 만에 다시 한 투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가 17%포인트 넘게 뒤졌습니다. 중도 표심이 야당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불과 3%포인트 차이로 비슷합니다. 투표한 유권자 수는 비슷한데요. 김태우 후보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약 3만 6천여 표를 덜 얻었습니다. 득표율도 비교해보면 전체 투표자의 약 12%포인트가 야당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 중엔 정당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중도 성향 부동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번엔 야당 손을 들어준 게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자체장 보궐선거인데도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로 좀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여권이 좀 더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또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번 김 후보의 득표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채 전통 여당 지지층의 표심만 결집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면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 여권에게는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20년 이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서 가불병에서 모두 졌는데요. 당시 패배했던 새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약 39%로 이번에 참패한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과도 맞먹습니다. 일각에선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요. 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엔 강서을에서 내리 3선을 하기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에서만 56%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불과 2.2%포인트 차이로 패했을 만큼 초박빙 지역이었고요. 결국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박빙이었거나 또 여당 손을 들어줬던 수도권 민심이 지난 총선 참패 당시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준비 중이라며 모두 죽은 목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2년간 준비해왔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도성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90대 노인까지 총을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예비군이 많이 집결했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집결하는 나헬 소레크 캠프 인근에 있습니다. 군부대는 보안상 이유로 저희가 비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집된 예비군들은 이곳에서 기본적인 전투 준비를 마친 뒤 이 전장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이 캠프 안팎엔 상당히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었는데요. 특히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도로 옆에 쭉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동원용에 곧바로 달려온 사람들이 급히 주차를 하고 캠프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20대 여학생은 물론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군복무를 했던 이 90대 베테랑도 이곳에 와 다시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과 함께 입대한 아버지도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 이곳 앞에서 실제로 입대를 하는 20대 대학생을 만나봤는데 다시 돌아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e feel proud to protect our country and we'll do everything that we can.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상전이 임박한 겁니까? 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지상군을 투입할지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텔아비브에 도착해 조만간 지상군 투입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가자지구 주변엔 병력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자지구 근처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내용은 준비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가자지구 인근 34번 도로 위 멀리서 피어오른 연기가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게 허용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와봤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가자지구인데요.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도착한 곳은 가자지구를 마주보며 이스라엘 남북으로 뻗은 232번 도로와 만나는 샤아르 하네게브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주변엔 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도로를 따라 이스라엘 군병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용 차량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멀리선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취재진 머리 위로 하마스가 쏜 로켓이 쉴 새 없이 날아가고 곧바로 이스라엘 방어 미사일이 요격했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세력도 바로 이 길을 통해 이스라엘로 침투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주변엔 불탄 차량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탄피와 급히 두고 떠난 듯한 유모차, 피 묻은 붕대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온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도성 기자와 저희 취재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이번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도성 기자, 또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황현우 영상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충북 청주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들이 바둑을 두던 장소로 유명세를 얻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실제로는 매일같이 술판과 노름판이 벌어지는 데다 욕설과 싸움도 예산일이라 골치라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청주 중앙공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들과 900년 넘는 세월을 버틴 은행나무가 있는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공원 입구로 와보니까 딱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 윷가락을 던집니다. 나오면 끝났네. 말판은 공원 바닥에 그려뒀고 마른 병뚜껑을 납작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돈도 오갑니다. 다음 판 이기면 되지. 몇 분 만에 끝났는데 바로 다시 판돈을 겁니다. 이번엔 한 사람당 5만 원씩입니다. 5만 원짜리 한 사람이 없어. 3개 들어가 내가 2개 들어갈게. 참가자가 4명이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하다면서 판돈 일부를 대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4명이서 20만 원이 걸린 판이 벌어집니다. 취재진이 직접 물어보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지는 편이 1,000원씩 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러 가는 겨. 5만 원 막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아 그건 안 하지. 그건 노인네들이 뭔 돈이 있어. 저희가 본 게 있어가지고 5만 원짜리.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윷놀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걸고 그걸 특정을 해야지 할 수가 있어. 항상 그 뭐 사복 입은 형사들이 와서 잠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원 한쪽에는 건전하게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윷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욕설의 싸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모두 금지돼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보죠. 약주하시면서 가끔 막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는 조금 그래요. 나무 옆에 노상방뇨를 하고 술판도 벌입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너무 시끌벅적하신 분위기여서 조금 쉬기에는 좀 안 좋아서. 돈을 건 윷놀이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밌어서 한다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